이듬해 1759년의 부활제 휴가를 겸해 공띠공의 궁신이며 룩상부르 부인의 친구의 한 사람인 로랑지 기사가 여러 차례 나를 만나러 왔다. 우리는 친해졌다. 그는 성에 가자고 졸랐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드디어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룩상부르 원수가 5, 6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를 찾아왔다. 이때에는 핑계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다. 불손하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문에 답례를 하고 원수 부인에게도 인사를 차리러 가는 것이 불가피했다. 원수는 주인의 이름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 식으로 불행한 보호 밑에 내가 언제까지나 사양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교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뿌리 깊은 예감이 그 관계에 내가 말려 들어갈 때까지 나로 하여금 그 관계를 무서워하게 했다. 나는 룩상부르 부인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이 친절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0년인가 12년 전에 나는 부플레로 공작 부인으로서 젊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무렵의 그녀를 극장에서도 뒷뱅 부인 댁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 그러나 그 무렵 그녀는 심술장이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런 신분 높은 부인의 그러한 평판은 나를 떨게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그 부인을 보자마자 그만 반해버렸다. 나는 그 부인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매력은 세월의 시련에도 변치 않았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야유로 가득 차 있고 신랄한 이야기가 나오려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도 그렇지 않았다. 예상보다는 훌륭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재치가 번뜩이지는 않았다. 지혜가 엿보이지도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코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고 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인사말은 자연스러운 그만큼 더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했다. 그것은 저절로 그녀의 입에서 새어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너무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어색한 태도와 서투른 말에도 불구하고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나는 그녀에게 불쾌한 인상을 준 것 같지는 않았다. 궁정 부인들은 거짓이든 참이든 자기가 원할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 수 있지만 룩상부르 부인처럼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믿도록 하기는 힘드는 일이다. 부인의 며느리가 되는 젊고 장난꾸러기이고 무척 심술 굳고 게다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모모랑씨 공작 부인은 시어머니가 나를 걷고 칭찬하고 있을 때도 나를 골라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녀 자신을 위해 교태를 꾸미고 있을 때에도 내가 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나로 하여금 의심케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룩상부르 부인에 대한 내 신뢰는 첫날부터 절대적인 것이 되었으리라. 두 부인에 대한 위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원수의 극진한 호의로 미루어
나는 두 부인의 호의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의 수줍은 성격으로 보아 나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귀고 싶다는 원수의 말을 내가 그토록 빨리 믿어버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은 내가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한 내 말을 원수가 그대로 받아들인 신속한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원수도 룩상부르 부인도 내가 내 처지에 만족하여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두 사람 다 한 번도 내 주머니 사정이나 재산 같은 것을 염려하는 기색은 없었던 것 같다. 그들 둘이 내게 품고 있는 고마운 관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한 번도 내게 지위를 주선해 주겠다든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꼭 한 번 룩상부르 부인이 나에게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기를 바랐던 일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런 건 장애가 되지 않으며 설령 장애가 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제거시켜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같은 명예로운 단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낭시의 아카데미에 입회할 것을 드레상시에게나 폴란드 왕에게도 거절한 나로서는 어리상으로 이젠 아카데미에 입회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룩상부르 부인도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되지 않았다. 룩상부르 씨는 국왕과는 특별한 사이였고 또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으므로 나를 위해서 무엇이고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고귀한 인물과 나와의 교제는 아주 담백한 것이었다. 나를 멸시하려고 드는 보호자라는 친구들, 그리고 친절하기보다는 귀찮게도 두고 못살게 구는 친구들의 교제와는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원수가 나를 찾아 목모루이로 왔을 때 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방에서 그와 그 시종들을 접대하기가 고통스러웠다. 지저분한 식기, 깨어진 화분 따위, 너절한 것들 한가운데 앉게 해야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앉을 듯한 방바닥에 같이 온 시종들이 올라서면 그 무게로 아주 무너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내 자신의 위험보다도 이 정다운 귀빈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생각하고 나는 급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아직 추운 때였지만 사방이 터져 있고 난로도 없는 정자로 안내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설명했다. 원수는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내 방 마룻바닥을 고칠 때까지 성 안에 있는 본관 방을 쓰든가 혹은 내가 좋다면 정원 안에 있는 별관 방 하나를 쓰라고 나에게 간청했다. 그 별관은 뻗디 샤또라고 불리우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공원이기도 하고 정원이기도 한 그곳은 라슈브레트의 정원처럼 평탄한 곳에 있지는 않았다. 언덕과 골짜기가 있어 울퉁불퉁하고 기복이 심했다. 뛰어난 원예사가 이것을 이용하여 작은 숲과 장식과 분수와 경치에 변화를 주었다. 말하자면 그의 재능과 기교로
원래는 좁았던 공간을 몇 배 넓게 만들었다. 이 정원 위쪽은 둔덕과 저택에 의해 차지되고 있고 아래쪽은 골짜기를 향해 널리 펼쳐진 저지대를 형성하고 그 한 귀퉁이에는 넓은 못으로 되어 있었다. 이 낮은 지대에 있는 오렌지 밭과 숲과 나무들로 꾸며진 언덕에 둘러싸인 못 사이에 앞에 말한 버티 샤또가 서 있었다. 이 건물과 그 주위의 땅은 옛날에는 저 유명한 르브랑의 것이었었다. 이 위대한 화가는 장식과 건축의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기 취미에 맞게 그 건물을 짓고 장식을 꾸몄다. 이 별관은 그 뒤 개축되었지만 설계는 여전히 처음의 장인이 한 그대로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